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지금 뭐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많이 올라가서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된 지지율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인데, 이낙연 대표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지지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좀 주목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터닝 포인트 시점에 지금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낙연 대표의 미래는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관건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낙연 대표가 해낼 수 있다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만의 색깔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전에 내가 당대표가 되면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이낙연을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 오히려 정말 새로운 이낙연을 보게 된 거죠. 지지율이 막 하락을 급전직하로 했으니까. 이낙연 대표는 자기만의 색깔을 뚜렷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중도 확장성, 이쪽으로 이제 확실하게 포지셔닝을 해서 좀 뭐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가는 부분이라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러한 중도 확장성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권 내의 적극 지지층에게 확실히 어필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두 갈래의 길 속에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런 행보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의 지지층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지지층이 유입되지가 않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과정에서, 그렇다면 여권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윤 총장을 비판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가든가, 아니면은 이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윤 총장에 대한 이 압박 움직임, 이런 것들이 그것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뭐 상당수 이 보수층 포함한 또 중도층에서의 여론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쪽을 택해 가지고 좀 추 장관의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다라고 계속해서 어떤 그런 일관된 자세를 가져갔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이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색깔이 상당히 불분명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낙연 대표는 분명하게 자신의 어떤 정책적인 노선,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된다. 결국 중도 확장성이냐, 적극 지지층의 어떤 요구를 받아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이고, 이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소통의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이낙연 대표가 의외로 이제 주변에 뭐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랑 이게 좀 이 스킨십을 별로 안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 통화는 물론이고 뭐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건 같습니다. 뭐 전화 통화도 이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는 있는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분발이 좀 요구된다 라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본인의 스타일도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낙연 대표 보통 하면은 엄숙, 진지, 뭐 이렇게 이제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그 TV에 나오는 그 발언하는 모습을 봐도 목소리 톤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이 천천히 엄숙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톤이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조언을 받아서 좀 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 시대에 맞는 이 그러한 이 태도 변화, 소통에서의 변화, 미디어 대응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인데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패배한다, 이러면은 이낙연 대표의 그 미래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나면 이낙연 대표가 아마 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만들어내면 이제 그것이 어떤 반등의 발판을 좀 확보를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진다 그러면은 아마 뭐 지지층 이런 걸 떠나서 이 이낙연 대표 그 내부 캠프 내부에서부터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의 특히 서울시장에서의 승리, 이것은 이낙연 대표가 반등하기 위한 거의 절대 조건이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호남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이 흐름들, 조사 결과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전남, 전북, 광주에서 어쨌든 전남에서는 조금 이제 이낙연 대표가 앞서는 흐름으로 나오지만, 전북이라든지 광주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뒤지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제 광주 전라는 이낙연 대표의 이른바 본거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확고한 지지율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게 반등해서 탄력을 받고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바로 그 여세를 몰아서 이 호남에서의 1위 자리를 바로 탈환하고, 그리고 나서 정책적인 브랜드를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주변과 소통을 좀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낙연 대표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건 뭐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만 봐서는 이낙연 대표의 미래는 상당히 어두운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 부분에서의 이른바 환골탈태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면 저는 뭐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대표 이제 뭐 바로 사퇴식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승부수를 던져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도 사실은 뭐 한 달, 길게 보면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는 거죠. 이 기간에 이낙연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판가름 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러한 이낙연 대표 이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도 좀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